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기술자 332명이 하루아침에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중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살리러 간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76억 달러짜리 현대차 공장을 짓고 있던 미국도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요.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투자와 기술력. 그런데 정작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구금해버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조지아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미국 언론도 보도하지 않은 충격적인 후폭풍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조지아주 사바나 항만공사에서 30년간 일해온 마크 톰슨입니다. 58살이 된 지금까지 이 일터를 지켜왔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우리 미국에 들어오는 걸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건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결국 한국 놈들이 우리 땅에서 떵떵거리겠군.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야? 76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라니. 그 돈이면 우리 미국 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이익만 챙기고 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봐온 외국 기업들이 다 그랬거든요. 처음엔 좋은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기들 배만 불리고 떠나는 게 뻔했죠. 2025년 8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크, 자네가 현대차 물류 프로젝트 담당을 맡게 됐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국 기업과 직접 일을 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회사 명령인데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저죠? 자네가 이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잖아.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텐데 자네 정도면 충분히 해낼 거야.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나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게 됐어. 그래서 기분이 어때? 최악이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제 경험과 노하우를 영어도 서툰 젊은 한국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게 못마땅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저보다 높은 직급으로 와서 저를 지휘하려 할 거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현대차 프로젝트가 조지아주에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말 텐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료 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짐, 나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게 됐어. 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글쎄,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어. 어차피 우리가 다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야?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2025년 8월 마지막 주, 드디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첫 미팅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한국인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젊어 보이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김상준이라는 사람이었죠.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애송이가 우리를 지휘하겠다고. 미팅이 시작되자 통역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김상준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일부러 통역사를 거쳐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마크 씨.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김상준입니다. 저는 통역사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고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고요. 김상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에서 10년, 현대중공업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라니요. 이 회사들이 어떤 곳인지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세계적인 철강 회사와 조선 회사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력이 15년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30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크 씨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김상준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거슬렸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배우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방식대로 밀고 나가려는 거라고 말이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김상준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물류 시스템과 공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마크 씨,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시스템입니다. 효율성이 30% 향상됐어요. 30%라고요? 그런 수치를 어떻게 믿죠? 김상준은 태블릿을 꺼내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김상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크 씨, 직접 보시면 확신하실 겁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보시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있거든요. 미팅이 끝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땠어, 마크? 한국 사람들 만나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보다 뭘 더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포스코 현대중공업 출신이라며? 회사가 크다고 개인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야. 게다가 저 젊은 나이에 뭘 알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상준이 보여준 자료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겸손한 태도도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 만났어. 어땠어? 글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게 많을 것 같아.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아직 한국 기술자들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현장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넘어보니 검은색 SUV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두 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차들이었습니다. 뭐지, 저게? 동료 짐도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저거 정부 차량 같은데?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했죠. 현대차 프로젝트는 조지아주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무장을 한 요원들이었습니다. 조끼에 IC라고 적혀 있었죠. 이민세관단 속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HSI, ATF, DEA, 심지어 FBI까지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게 뭔 일이야?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요원들이 현장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치 테러범을 잡으러 온 것 같았죠.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놈들 꼴 보겠군. 솔직히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동안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국인들이 드디어 제대로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불법으로 뭔가를 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과테말라 출신 노동자들까지 모두 말이에요. 서류를 보여주세요.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요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수갑에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상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합법적인 비자로 왔습니다. 서류 확인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협조해 주세요. 요원이 김상준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까지 쇠사슬로 묶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설령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줄지어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더군요. 버스가 떠나고 나서야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토록 활기차던 현장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마크, 어떻게 생각해? 글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 다 합법적인 비자로 온 거 아니야? 특히 김상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파견 놓은 거잖아. 그럼 왜 잡아간 거야?
모르겠어. 뭔가 오해가 있었나? 그런데 그날 오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토리 브레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올렸더군요. 나는 몇 달 전 이곳을 ICE에 신고했고 한 요원과 통화했다. 조지아 주민들은 우리의 일자리, 안전, 불법 고용 관행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 놀라운 건 지역 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배관공, 용접공, 에어컨 기술자 등을 대표하는 로컬 188 노조의 베리 지글러라는 사업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몇 달 전 배터리 공장에서 약 65명의 노조원이 해고된 후 분노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했다.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었는데 그새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우리를 대체했다.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마치 큰 범죄 조직을 소탕한 것처럼 보도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준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현장에서 큰일이 났어. 무슨 일인데? 한국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 잡혀갔다고? 왜? 불법 체류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분명히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요? 설령 서류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처리할 일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김상준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폭스턴 구금시설로 끌려간 다음 날 현장에 출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76억 달러 규모의 메타플랜트 공사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제까지 북적거렸던 현장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은 멈춰서 있고 절반쯤 완성된 건물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상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마크,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특히 배터리 공장 쪽은 완전히 스톱이야.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단순한 노동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크, 김상준이 담당하던 물류 시스템 알아?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 돌릴 수 있어?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상준이 설명해줬던 시스템은 제가 30년간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첨단 기술과 복잡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것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김상준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태블릿에 저장된 설계도와 매뉴얼들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혼자서 다 만들었다고. 물류 경로 최적화, 자동화 시스템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실제 현장에 맞춰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준의 15년 경력을 우습게 봤지만 그 15년은 제 30년과는 질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동료짐이 다가왔습니다. 마크,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 무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온 거야. 점심시간에 현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해봤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 쪽은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설치하던 장비들이 절반만 완성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 어떻게 작동시키지? 매뉴얼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영어 번역본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김상준을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김상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회사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하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 부분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체 인력은 없나요? 미국 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기술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크, 자네 의견은 어때? 저도 김상준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만든 설계도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배척했던 한국인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프로젝트 전면 중단, 지역 경제 타격 우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심각해. 한국 사람들 없으면 공사를 못해. 그래? 그럼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 아직 구금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구나. 맞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그날 밤 김상준이 건네줬던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포스코 10년, 현대중공업 5년. 그때는 그냥 숫자로만 봤는데 이제 보니 그 숫자들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구금 사흘째인 9월 7일, 조지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속출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한국인 기술자 조기 석방 요청. 지역 상공회의소, 연방정부의 항해 서한 발송.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서 있는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을 석방하라.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달라. 동료짐이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크, 여기 와봐.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도 시위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돌아와야 우리도 일할 수 있잖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마크, 자네도 피켓 들어야지. 자네가 김상준하고 가장 많이 일했잖아. 그 사람 없으면 우리 프로젝트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피켓을 받아들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만 해도 김상준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니요. 오전 11시쯤 한국뉴스 기자들이 현장에 왔습니다.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더군요. 미국 직원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상준 팀장과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해보니 그분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놀라웠나요? 물류 시스템 하나만 봐도 제가 30년간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제가 김상준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상준이 구금 중에도 원격으로 미국 직원들을 도우려 했다는 거예요. 정말이야? 응. 폭스턴 구금 시설에서 전화로 우리 엔지니어에게 시스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줬대.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그래,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냉대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지난 2년간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빅터 감보아, 선복 유 앨런 코알스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뉴스에서 언급됐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는 27세의 젊은 근로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더 놀라운 건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 이 사망사고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안전 위반 사항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번 이민 단속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네. 오후에 한국 정부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일이 커졌구나.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마크, 솔직히 말해봐. 처음에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 부끄럽지만 우리 일자리 빼앗으러 온 줄 알았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완전히 바뀌었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온 거였어.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인들이 돌아와야 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하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봤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나서서 항의하고 있더군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위했어? 시위? 당신이? 응, 한국 사람들 석방하라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싫어했잖아.
내가 틀렸어. 완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분이 어때? 부끄러워. 그리고 미안해. 김상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김상준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편견과 무지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뻔했다는 게 정말 끔찍했습니다. 구금 일주일째인 9월 10일,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자들과 귀국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침 회의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잦은 출국 형태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해. 그럼 언제 돌아오나요?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아예 떠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야. 일단 무기한 연기될 것 같아.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망쳤구나. 마크,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은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처음부터 김상준을 제대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야. 그때 갑자기 김상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나 폭스턴 구금 시설에 가볼까 해? 면회되겠어?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오후에 휴가를 내고 폭스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가는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구금시설에 도착해서 면회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함께 일했던 동료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면회를 허용하지 않아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정말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사과할 기회조차 없다니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한국 여성분을 만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김상준의 아내였습니다. 혹시 김상준 팀장의 아내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김상준 팀장과 함께 일했어요. 그 순간 김상준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김상준을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을 거예요. 마크 씨. 남편이 마크 씨 이야기를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김상준 팀장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김상준 아내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크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크 씨가 30년간 이 일을 해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요.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냉대했는데도 김상준은 저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남편은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젠 상처받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크 씨 잘못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죠. 그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상준은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김상준 팀장에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전해드릴게요.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준은 처음부터 저를 동료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상준 아내를 만났어. 그래서 어땠어? 김상준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대. 다행이네. 아니야. 다행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이해해 준 거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 이런 좋은 사람을 내가 몰라봤다니. 다음 날부터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서 매일 조금씩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마디만이라도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김상준을 다시 만나면 한국어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2025년 9월 10일 한국 기술자들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 세계로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64시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그들을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김상준에게는 꼭 직접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 현지 언론, 그리고 저처럼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까지요. 오전 10시쯤 버스 7대가 줄지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착잡했어요. 김상준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얼굴도 야위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김상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상준 팀장님. 김상준이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괜찮습니다, 마크 씨.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김상준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마크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상준은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마크 씨.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김상준의 동료들도 하나둘씩 지나가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정중했지만 뭔가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어나는 표정들이었어요. 마크 씨,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저희도 마크 씨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을 제가 편견으로 내쳤다니요. 한국 총영사관 계좌가 나와서 출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김상준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마크 씨, 건강하세요. 김상준 팀장님도요. 정말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아쉬움, 미안함, 그리고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까지요. 한국인들이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상준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착 넘어봤습니다. 76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들이 이렇게 떠나는 거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계 미국인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일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김상준 팀장과 일했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정말 훌륭한 기술자였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고요. 제가 바보였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프로젝트 한국기술진 출국으로 사실상 중단.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우려.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김상준 만났어? 어땠어?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미안하겠네. 응. 정말 미안해. 이런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내쫓은 거야. 그래도 당신은 마지막이라도 깨달았잖아. 너무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날 밤 김상준이 주고 간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정교한 설계도와 매뉴얼들. 이 모든 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한국인들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 13일 현재 저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어제부터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서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마디만이라도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김상준을 다시 만나면 한국어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나가니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크레인들이 멈춰서 있고 절반쯤 완성된 건물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동료 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고? 베트남 출신 응우엔하고도 대화하고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먼저 인사하잖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시아 출신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응우엔 씨, 베트남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요? 마크 씨,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자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잖아. 너무 늦었어. 김상준 같은 훌륭한 사람을 놓쳤어. 마크, 너무 자책하지 마.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 글쎄, 누가 다시 오고 싶어 하겠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오늘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앞으로 이런 단속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끝이야. 상사와 회의를 하면서도 절망적인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재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한국 측에서 새로운 기술진 파견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신뢰가 많이 깨졌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김상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쓰던 책상 위에는 아직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물류 시스템 설계도, 매뉴얼, 그리고 우리 미국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번역 자료까지. 이 모든 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구나. 그때 책상 서랍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김상준이 한국어와 영어로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마크 씨는 좋은 동료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냉대했는데도 김상준은 저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타격 본격화. 관련 업체들 연쇄 피해. 현대차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로 지역 고용시장 악화.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김상준 사무실에 갔다 왔어. 거기서 뭘 했어? 그분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봤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기분이 어때? 미안해. 그리고 부끄러워. 이런 훌륭한 사람을 내가 몰라봤다니.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잖아. 너무 늦었어. 이미 상처를 주고 말았어. 다음 날부터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 동료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배우며 일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출신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마크 씨,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김상준 팀장 덕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9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조지아주 전체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김상준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한국어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김상준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말이죠. 텅 빈 현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망쳤구나.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상준이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눈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지만 저는 변할 것입니다. 김상준에게 그리고 모든 한국 기술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토리 브레넘이라는 정치인의 신고였어요. 그녀는 조지아주 제12선거구 하원 의원 후보로 나선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브레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올렸더군요. 수개월 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가 해당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었던 현지 스페인어 구사 노조원과 접촉했다. 나는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에 투표했다. 내가 투표한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역 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배관공, 용접공, 에어컨 기술자 등을 대표하는 로컬 188 노조의 베리 지글러 사업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몇 달 전 배터리 공장에서 약 65명의 노조원이 해고된 후 분노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했다.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었는데 그새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우리를 대체했다.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특수한 작업을 하러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헛소리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하고 있던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배터리 기술,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정밀한 공정관리 같은 고도의 전문 기술이었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지난 2년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빅터 감보아, 선복 유 앨런 코알스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는 27세의 젊은 근로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졌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이 사망사고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심각한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이민 문제만 부각된 것이죠. 브레넘의 신고 이후 SNS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멍청해야 백인 우월주의나 MAGA의 증오 때문에 한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망칠 수 있는 거냐? 현대가 조지아주에서 철수하고 8,50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냐?
토리는 조지아주 일자리를 못 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브레넘의 가족까지 사이버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딸은 이렇게 호소했어요. 근래 어머니는 물론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까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내 사생활 침해를 하고 증오의 댓글을 다는 이들이 있었다. 아동을 표적으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스토킹하고 괴롭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심각하게 선을 넘은 것이다. 브레넘은 이런 비난에 맞서 자신의 SNS에 레이저 조준경이 장착된 AR-15 스타일 소총을 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내 메일함에 뭐라고 쓰여 있을지 좀 궁금하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한 정치인의 정치적 야심과 편견이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일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점입니다. 조지아주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상준 같은 훌륭한 기술자들이 상처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76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8,500개의 직접 일자리와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어요. 17개의 협력업체가 조지아주에 새롭게 진출하기로 했고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수조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뒤늦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늦은 반응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캠프 주지사가 이번 단속에 관여했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아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환영하며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매우 똑똑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들을 달래기에는 너무 늦은 말이었어요. 한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잦은 출국 형태로도 사실상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한번 불법 체류 기록이 남으면 미국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지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이번 사건이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이나노 파운드리 공장, 현대차의 연간 50만 대 규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모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설로 외국 전문 인력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이들 기업들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어요.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김상준 같은 개인들이 상처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기술과 열정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김상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편견 대신 존중을, 의심 대신 신뢰를, 거부 대신 환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김상준이 저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편견과 차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